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북한 한미 팩트시트의 대결적 기도 공식화, 대응 조치 취할 것이다.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으나 4일 만에 논평으로 팩트시트 SCM 성명 공식 반응. 이거는 뭐 한미 그 국방부 장관 만난 거죠. 한국의 핵잠 보유 승인 엄중 사태다.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비핵화 거론에는 미 행정부 대북정책 향방 종지부 지켜 대결 의지 표현이다 했는데, 이거는 모르는 기고. 뭐저 트럼프가 만나자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은이의 경우 단 2018년하고 달리 뭐를 받아야지 만나겠죠. 그래 됩니다. 아이고, 친북론자들 버글버글한 더불어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북한한테 한 소리 계속 듣고 앉아있네. 자, 넘어가고요. 김용범 대미 투자 수익 5대5 배분에 계속 문제 제기할 거. 발표 공식 발표까지 다 했는데 일이 뒷북 칠래? 뭐 맨날 대도 않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나? 미국 한국이 무역 안보서 쇠고기라 생각하고 수익성 없는 사업 막을 거. 어디 먹을 건데? 어제 먹을 건데? 러트닝한테 다 줘놓고 뭔 수익성 없는 사업 막을끼리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8월 초 을사늑약 저리 가라 할 정도 요구. 거기서 바뀐 게 뭔데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2025년파, 그러니까 을사 오적급으로 했다 이 말은 그 스스로 해가지고 자인하는 거네. 8월째 을사늑약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요구? 이야, 그 바뀐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뭐 이런 사기를 치고 자빠졌냐 이거. 참 짜증나네 진짜. 이것도 진짜 협상 개떡으로 하나 해놓고 앉아가지고 뭐야 이게 지금 뒷북 치고 자빠져가지고 이거 싸는 격이 탈은까지 하고 쳐자빠졌네. 미리 선빵 치는 거요? 을사 2025년파 을사 오적이라고 선빵 치는 거냐고. 진짜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정청래 전국 기초 광역의회 의원 간담회 지방선거 전략 논의할 필요 없고, 지금 좀 이따 환율도 보겠습니다만 구두개의 미전으로 다시 백도해 버렸죠. 이따구 짓을 생각해 보세요. 현찰로만 2천억 달러를 쏜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달러 수요가 많겠어요? 더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더 늘어나지. 이따구로 경제를 해대고 앉아 있고, 한미 이거 뭐 관세 협상 이것도 보면 돌아가는 정황적인 그걸로 보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3번 발표했는 거 거기서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사실상 바뀐 거 없잖아 지금. 바뀐 거 없고 이거 타이밍 봐서 이거 터뜨렸다는 냄새가 풀풀 나죠. 무슨 타이밍 봅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항소 포기, 그 타이밍 맞춰서 그거 똥 싸놓은 거 그거 덮으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미 관세 협상 이거 미국 했던 거 그거 지금 깠다는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이따구리가 우자가 계속 이 말씀 드렸죠. 당군 일의 최대, 역사상 최대, 국가의 수익 모델화 분명히 기억하세요. 뭐 지방선거 전략론이 뭔 전략이 있냐? 이거 팬들만 맨날 보고 장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장사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한번. 재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주마 행원 소위에서 헌법 파괴질 주구장창하면서 재헌절 이제 공휴일로 처마두고 앉아 있고, 이거 뭐 헌법 뭐 유린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헌법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만들고 앉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재헌절에 한번 놀아라 이 말이야. 에레이 씨, 대차라. 현대차 러시아의 로고 등 상표 등록 복귀 여부 총각. 가나?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부품 생산 판매 가능하다. 러시아 시장에 철수는 장부상으로는 철수했고요. 근데 뭐 집주구리하게 여러 가지 계속 해 나누고 있었죠. 그리고 우자가 그 지난주인가 해가지고 보여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해가지고 3쿠션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수출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러시아의 여러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연방 지식 재산 서비스 로스 파텐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가 이달부터 2034년까지 현대차 로고를 포함한 상표들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이거죠. 덕분에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래 되네요.
그렇지. 현대차 이번 행보는 러시아 공장을 재매입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 많은 가운데. 그러니까 요즘은 러시아에서 계속 뭉개고 앉아 있으면 그 국유화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관심 갑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뭐 현기차가 뭐 미국으로 뜨든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뭐 장사해 가지고 장사하면 우리나라 돈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뭘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외국에 수출한 거 그 수출 대금이 우리나라로 지금 바로 안 들어오죠. 이거 외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기업들이 지금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안 들여놓고 있다라는 거는 이 외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 기업들 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나라로 안 들고 온다는 건 뭐예요? 기업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원화값이 똥값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들어올 바에야 나중에 들어와서 돈을 갖다가 더 덩치를 더 키우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지, 자본주의니까. 누가 그래 협상을 개떡같이 하고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하라 했냐고. 하여간에 이거 기업들이 가지고 달러 해가지고 벌어들인 거 안 들고 들어온다 이건 알고 있는 거고. 어쩌든지 안에 러시아에서 장사하면 뭐 현대차한테 뭐 돈이 들어올 거니까 뭐 콩고물이 떨어질란지 그거는 모르겠고, 뭐 우짜든지 우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일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일본 얘기를. 일본 쪽에서 나름 좀 재밌는 거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뉴스mom하고 별도 또 그 본 콘텐츠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비트코인부터 보시죠. 어제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2.75%. 이거 비트코인은 어제라 말하기 그렇고 하여간 캡처하는 시간 기준입니다. 우짜가 5시 20분쯤에 캡처했는데 91,651.9%.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요 라인에 걸려 있죠? 요 라인 95,000달러 라인에 걸려 있는데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1,651달러까지 밀렸다. 비트코인은 현재 5주 만에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를 갖다가 날려 먹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 약발이 사라지면서 청산 속도는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요 라인이 붕괴됐죠. 그 다음은 어딘지 대강 눈치가 채이시겠죠. 하여간 좀 그렇다. 그런데 뭐 모르죠.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다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기고. 왜 안 그렇습니까? 바이 더 딥 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더리움도 간만에 보시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에 이어서 똑같이 아주 흐르고 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따라서 줄줄줄 잘 흐르고 있죠. 잘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딱 걸리죠. 여기 딱 걸립니다.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요 라인도 붕괴된다면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갑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은 2025년 7월, 요거 8월, 7월, 요 정도 뭐 요 7월 요 정도 되죠. 요거 7월. 2025년 7월 요때로 다시 백도 해버렸다. 그러니까 2025년 7월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버렸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요거는 간만에 S&P 500입니다. 요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짜가 뭐 S&P 500 이런 거 주식판 관련 쪽은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요런 거 발생하면 신호가 나오면은 또 얘기를 해 봐야겠죠. S&P 500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2평선, 요 점선은 22평선이고요. 요 퍼런 거는 52평선이고. 자, 52평선 밑에서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데일리 종가. 나름 좀 중요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 S&P 500이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지금 연말에는 원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12월 달까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일단 신호는, 중요한 신호는 하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S&P 500을 간만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금덩입니다. 금덩이도 어제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해가지고 하락. 마이너스 0.96%또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044.37달러가 됐습니다. 금덩이의 경우는 우짜가 뭐 이미 우짜 유튜브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귀에 딱지가 않겠지만 우짜 쪽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12월 뭐 그냥 안전빵으로 하면 1월 1월까지 해가지고 1월 달에 해가지고 새로운 위클리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우짜가 이미 지겹도록 예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우짜 예상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예, 보시면 되고요. 관련 우짜가 본 콘텐츠를 갖다가 공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텀 자체가 한번 내가 오른 다음에 계속해서 텀을 잡고 다음 사이클, 위클리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대략 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우짜가 본 콘텐츠를 갖다가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된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은덩입니다. 은덩이도 어제 가지고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해서 하락해서 마이너스 0.6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호수에 50.19 되겠습니다. 금덩이나 은덩이나 우짜가 말씀드렸죠. 빨라도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바쁘면 패스한다. 즉 안 봐도 된다. 이 소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바쁘면 이제 패스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가지고 아이고 0.25% 상승했네요. 그래서 99.546이 됐습니다. 네, 22평선 위로 올라갔죠. 또 52평선은 벌써 99 중반을 갖다 넘어서고 있고요. 이 모이는데 일단 모이네요. 딱 이래가지고 딱 모이고 있습니다. 좀 그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런지 상당히 관심 가는데 일단 꼬라지가 더 내려가지 않고 22평선 위로 다시 올라가 버렸다. 말이 자꾸 씹히지. 22평선 위로 올라갔다. 좀 관심 갑니다. 우짜겐 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일단 임시 땜빵으로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꼬라지다. 요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자, 원화 끝내주죠. 예,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73% 싸져가지고 야, 뭐 구두 개입해서 1400 뭐 40 얼마 1450원 뭐 이래 했는데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어제 하루에 그러니까 1100 뭐 100 뭐 얼마 되겠노? 100 그 한 10원, 20원, 120원 정도 되겠네. 예, 110원, 20원 뭐 이 정도 또 해가지고 110원이란다. 10원, 13원, 12원, 13원 이 정도 되겠네. 예, 그 정도 해가지고 변동폭이 또 해가지고 터지고 앉아있다. 뭐 구두 개입한다고 뭐 떠들었죠. 예, 구두 개입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이거 외환 쪽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1단계, 2단계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1단계는 구두 개입이고요. 2단계는 실제로 개입하는 거죠. 예, 총알, 도시락 던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구두 개입발이 안 먹히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심각해지는 게 이 외환 시장입니다. 개입의 경우에는 구두 개입으로 끝나야지만 되지 구두 개입을 넘어서 실제로 총알을 쏜다 도시락을 던진다 이러면 절단 상황이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달러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이지랄이 나고 앉아있다. 잘 돌아간다 진짜. 예, 넘어가고요. 엔화 아이고 엔화가 155엔이 넘어버렸네. 1달러에 155.228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가지고 0.42% 싸졌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뭐 패스하고요. 똥값이니까 패스하고 원화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어제 0.25% 상승했는데 엔화는 그보다 더 많이 값이 떨어진 거죠. 0.42% 해가지고 값이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카이치 어제 우짜가 소개시켜드렸죠. 다카이치 내각에서 17조 엔 규모 최소입니다. 최소 17조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직후부터 엔화 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155엔을 갖다가 뚫고 이제 더 계속해서 올라갈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 현재 다카이치 인기가 좋다 하는데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일본의 3, 4분기 2025년 3,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물론 이거 예비 데이터입니다. 예비 데이터지만 어쨌든 간에 3,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나오면서 이게 예상치는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상치 물론 예비 데이터지만 예상치 마이너스 2.5%보다는 선방했다고 말할 수 있죠. 참고로 2, 4분기 요 데이터도 수정이 됐습니다. 살짝 수정됐는데 뭐 하여튼 이거는 패스하고 요거 2, 4분기에 GDP 성장률이 2.3%인데 완전히 반전해 버렸다. 덕분에 연율로 기준으로 하면은 6분기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기 만에 감소 마이너스가 나버렸죠.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쌀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일본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서 민간 소비 부진을 주도했고요. 게다가 미국과의 지난 9월에 있었죠.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산 굿즈, 일본산 제품의 15%
기본 관세가 부과되기로 결정되면서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쌀값 상승도 있었지만 일본의 GDP 성장이 마이너스 3, 4분기에 마이너스로 예비돼 있지만 마이너스로 나온 것 중에 대부분의 목은 어디서 발생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수출 충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본의 3, 4분기 소비자 지출은 2, 4분기 3,008억 30억 엔에서 3, 4분기에 3,012억 471억 엔으로 꼴랑 0.1%,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게다가 또 기업 투자도 0.3%로 유지되면서 기업 심리 역시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관세 충격은 일시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일본의 경우 어떻습니까? 저조한 임금 상승률, 인구 고령화, 사실상 정체된 내수 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덕분에 일본 정부의 대응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우자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17조 엔, 최소 17조 엔 규모, 달러로 환산하면 11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일본 경제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일본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자들, 특히 거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부채가 GDP의 230%가 넘은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벌이려고 하는 노력 또는 우짜 겐쪽으로는 일본의 베타 테스트 질이다라고 계속해서 벌써 10년 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다카이치의 노력 또는 일본의 베타 테스트 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투자자, 특히 거시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현재 일본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 내에 있는 정치꾼들이 전부 다 일본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아마도 우짜가 이것도 코멘트를 해드렸지만 내년 1월, 그러니까 2026년 1월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일본 정부의 재정 확장, 이거 경기 부양책 쏘는 거, 이걸 동시에 평가하면서 엔화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충격이 완전히 반영될 경우 2025년 4, 4분기 일본 성장률, 아직 이거 3, 4분기인가 4, 4분기 안 나왔죠. 4, 4분기 일본 성장률이 소폭 회복될 수는 있지만 관세 충격이 완전히 반영될 경우 올해 2025년 상반기, 상반기 아주 플러스 난 거, 올해 상반기 성장률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짜계 쪽으로는 시장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합니까? 다카이치가 17조 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조만간 이제 쏠 거다. 준비 중이다. 이러니까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 국채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들여다보시겠죠. 관련해서 오자가 2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2.741, 2.742, 이거는 우자가 아침에 해가지고 캡처한 건데,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건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쭉 올라가지고 1999년 1월 이후 현재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여기 해가지고 우한폐렴 있기 직전, 그러니까 2019년 그 레포 크라이시스 그때 바닥 찍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예, 그 2019년 레포 크라이시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여간 이게 또 옆으로 빠진다. 하여간 이게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42%로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입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어떻습니까? 1.735. 이거는 우짜가 어제 저녁에 캡처한 겁니다. 편의상에 아주 어제 저녁에 캡처한 거 그대로 쓰는데 하여간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1.735. 쭉 올라가지고 보시면 2007년 1월 이후 지금 최고로 높은 상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우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17조 엔 또는 11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후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8년 6월 이후, 그러니까 2007년, 2006년 미리 되는데 요거 2008년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자가 막 편의상에 가지고 2007년으로 찍었는데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일본은 GDP의 230%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지요. 그렇게 많은 부채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세금 인상이나 다른 어떤 지출 삭감도 없이 추가 지출을 발표한다. 경기 부양책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는 일본 정부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 메시지는 채권 투자자, 국채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재 일본이 좌빨아져 있는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서 일본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해당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 그러니까 더 높은 국채 수익률, 이자죠, 이자. 국채 해가지고 팔아먹고 그 이자를 줘야 되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갖다가 투자자들이 요구하게 만듭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쓱 흘렸죠. 흘린 이 경기 부양책 자체는 감세, 에너지 보조금, 생계비, 일본 국민들의 생계비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뭐 사탕발리소를 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흘린 경기 부양책의 목표 이게.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삭감하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반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정책을 정상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컨트라딕션, 모순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 거, 다카이치 내각이 하고 있는 짓은 모순 그 자체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하고 싶어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을 완화하려고 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예, 바꿔서 말하면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현재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2026년 1월에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실질금리 리얼 레이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의 현재 정책금리가 얼마입니까? 0.5%죠.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데 0.5%면 나름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재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입니까? 3%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금리는 뭡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 값,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뺀 게 바로 실질금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본 중앙은행 정책금리는 0.5%고 일본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3%대니까 단순하게 빼기 하면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실질금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질금리가 일본처럼 마이너스가 날 때는 일본 돈, 엔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얘기죠. 아주 자연스러운 산수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로 우자가 미리 계산해서 말씀드려보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3% 오르는 동안 0.5%짜리 예금 이자를 주는 일본은행에 돈을 예치한다면 구매력은 얼마 감소한다? 마이너스 2.5%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거 돈을 갖다가 넣어놨는데 돈이 오히려 불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든다. 뭐 물론 명목상 돈은 그대로 있지만 그 돈의 구매력, 퍼추에이싱 파워가 쭉쭉쭉 줄어든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화 자산에서 돈을 빼내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자산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 어디 갔나 해라. 엔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즉 다카이치가 꺼낸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엔화 약세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는 뭐 일본의 수입, 그러니까 임포트 수입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식품, 에너지, 원자재 등 모든 것들이 더 비싸질 것이다. 일본인들이 쓰는 모든 것들이 더 비싸질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하게 만듭니다. 다카이치가 경기 부양책의 핵심이
일본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다카이치가 하려는 재정 확대, 그러니까 돈 빚이나 계속 내자 이거 아니에요. 재정 확대는 엔화의 구매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하는 짓이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다카이치의 경기 부양책 카드는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게 되면서 한손으로는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 같지도 않은 혜택을 주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통화 약세와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일본인들의 구매력을 빼앗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게 바로 돈놀이의 매력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은 일본이 뭔 짓을 하는지 직시하면서 그런 짓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카이치의 경기 부양책에는요, 나름 숨어있는 큰 그림에서 숨어있는 통박이 있고, 그리고 다카이치의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현재 미국 등이 바라보면서 쟤들이 지금 베타 테스트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미리 일본이 베타 테스팅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우짜가 본 컨텐츠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넘어가고요. 아이고 벌써 26분이네. 역시 떠들면 시간이 잘 가네요. 자, 멕시코 대통령 쉐인바움이죠. 예, 쉐인바움이 해가지고 Z세대 시위에 폭력단체 개입에 정부 도발. 이거는 우짜가 11월 5일 뉴스 모험에서 카를로스 만조 암살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 쉐인바움이 까놓고 뭐 자기가 마약 카르텔하고 무슨 조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쉐인바움이 마약과의 전쟁을 갖다가 다시 벌이는 건 안 한다라고 했죠. 좀 웃긴 소리입니다. 이거 웃긴 소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까르텔이 싫어한 저 시장들 공무원들이 암살당하고 있는데도 뭐하고 국가를 갖다가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안 한다? 상당히 웃긴 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청년 탄압 프레임 확산 캠페인도 결국 웃긴 소리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 카르텔하고 뭔가 조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11월 5일 뉴스 모임에서 우짜가 뭐 카를로스 만조 관련해가지고 뭐 권력과 공포 그리고 숨겨진 거래라는 해가지고 소제목을 해가지고 좀 장황하게 떠든 바 있습니다. 11월 5일 뉴스 모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꺼내 해가지고 뭐 별로 오짝견쪽으로는 별로 그리 딱히 임팩트가 없는데 이거 이쪽에 뭐 베네수엘라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니까 관심 많으실 거니까 어쩌고 해가지고 약간 업데이트를 해봅니다. 자, 베네수엘라에 가 있는 미 해군 전력 태스크포스를 갖다가 소개해 보죠. USS 제럴드 포드, 그러니까 포드 항모죠. 포드 항모는 카라카스가 요 정도 있습니다. 예, 카라카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까지 FA-18이 욕같네. FA-18이 무급유, 그러니까 공중급유를 안 받고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 있고요. 이거는 좀 장황하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네. FA-18이 무급유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고요. 포드 항모가. 또 이어서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두 척, USS 레이크 이어리 그리고 USS 게티스버그, 이 두 척이 또 여기 파견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아시다시피 타이콘데로가급,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이 순양함의 경우 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쉘이 몇 개입니까? 한 척당 122개씩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척이니까 244개, 44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베인브리지, 그리고 USS 그레이버리, 그리고 USS 마한, 그리고 USS 스톡데일, USS 윈스턴 처칠 해서 총 5척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5척이 현재 또 여기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레이 버크급에는 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몇 개 들어갑니까? 한 척당 96개입니다. 그러니까 5척이니까 총 합치면 480개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되고요. 또 이어서 상륙 준비단 뭐가 있습니까? 요 보면은 이오지마 나오죠. USS 이오지마. 현재 베네수엘라 쪽에 가 있는 상륙준비단, 미 해군 상륙준비단, 미 해병대 상륙준비단은 지금 USS 이오지마,
그리고 USS 포트 라운드리, 라운더데일 이래야 되나? 런덜데리 뭐 이래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에 이오짐하고 라운더데리하고 USS 샌 안토니오에서 총 3척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 전투함도 낀 게 있는데 ULCS라죠? 예, 이거 저 만들어 가지고 만들자마자 망한 함이 이 연안 전투함. 이것도 한 척이 가 있는데 USS 위치타도 낀겨 있습니다. 요거 지금 전체 전력 중에서 포드 항모야 뭐 어차피 뭐 전투기 띄우는 거고 지금 타이콘데레 갖고 순양함 그리고 알레이퍼크급 구축함 요들에서 낑겨져 있는 VLS 수직 발사 시스템 숫자를 총 합치면 몇 개다? 724개가 되고요. 현재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면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 예, 요거는 웃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텔레그래프 우크라이나 무협지죠. 그래가지고 억만년자 페이퍼 해가지고 설립자 그러니까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 이거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AI 칩 메이커 엔비디아 그 주식을 갖다가 다 덤핑했다, 다 팔아 제꼈다 이 말이 되죠. 몇 분이야? 39분이네. 빨리 말씀드리죠. 피터 틸이 최근 발표한 13F 이거는 뭐 미국의 억망전자 그러니까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죠. 예, 그 13F 보고서랍니다. 최근 발표한 13F 보고서를 통해 2025년 3, 4분기에 엔비디아 주식과 테슬라 주식 모두를 매도했다고 보고했고요. 덕분에 미국 주식판에 투자한 피터 틸의 총액은 2억 1,200만 달러에서 7,400만 달러로 축소. 보유 주식으로 계산하면 3분의 2를 갖다가 처분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우자가 어제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주인공은 수요일에 나올 엔비디아의 어닝 리포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엔비디아의 어닝 리포트가 나오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올해 2025년에만 30%, 35% 이상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5조 달러짜리 기업으로는 정말로 놀라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모두는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엔비디아 주식을 갖다가 사들입니다. 두 번째 주가가 너무 높아져서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정말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올 경우 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크게 많이 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이미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려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된다는 좀 더 자극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후 기대치를 갖다가 뛰어넘는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요런 가운데 피터 틸이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식을 갖다가 매도한 이유를 추정해 보면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한 해를 보냈고 쉽게 돈을 벌게 만들어줬는데 피터 틸은 이미 오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아직 상승 여지가 있을지도 모를 다른 주식을 소유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터 틸이 실제로 사고 있는 주식은 뭘까요? 뭘 사냐면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있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죠. 그리고 아주 지루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들이죠.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AI에만 투자하는 회사가 또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알고 계시다시피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아주 거대한 규모를 갖다가 자랑합니다. 또한 애플은 뭡니까? 스마트폰,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애플 뭐 이거 컴퓨터 만들잖아요. 컴퓨터를 만들지만 매력적인 AI 그룹은 AI 기업은 아니죠. 따라서 그저 뭔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현금 돈 버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거대하지고 탄탄한 평범하지만 아주 거대하고 탄탄한 기업이다. 애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틸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다는 것은 피터 틸이 차기 AI 승리자 차기 AI를 갖다가 평정할 기업을 고르려는 것이 아니라 초이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혹시나 바뀌면 상황이 뭐 크래시가 나든가 해가지고 주식판이 떨어진다. 이럴 경우
망가질 수 있는 절단 날 수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또는 노출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요. 엔비디아 등과 달리 그러니까 AI 쪽에 나오는 뭐 오라클 등등 있죠. 이런 회사들하고 달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규모 자체가 크고 사업이 전부 다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당할 수 있다는 아주 지루하지만 감당이 어떤 리스크의 감당이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AI가 크게 성장하면 수혜를 볼 것이고요. AI가 둔화되더라도 다른 기존의 분야에서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다. 따라서 피터 틸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주식을 산다. 이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느린데. 네, 미국 금리 연내 동결론 IB들 내년 말까지 3번 더 인하. 한은은 뭐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몇 분이야? 35분이야? 예, 빨리 그냥 오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이건 해가지고 폴리마켓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12월에 패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12월 FOMC 놔두고 노 체인지 금리 동결이죠. 예, 동결이 54% 해가지고 마이너스 25bp 내린다가 44%. 이거 뭐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이래 됩니다.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이 우세해지고 있다. 자, 판돈이 배팅하는 판돈이 금리 동결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 차트, 폴리마트 차트를 갖다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거 지금 금리 인하를 갖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할 거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요거 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성 문제도 뭐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추가해 보죠. 월가 월스트리트 현재 사정 금융 환경은 현재 나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월스트리트를 뺀 나머지 즉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자 대출 이자 론 타입 대출 뭐 타입에 따라서 대하는 뭐 이자 이래 되는데 대출 이자는 여전히 비쌉니다. 30년 요 보시면 30년 고정 모기지는 어떻습니까? 6.3%. 신규 자동차 대출 해가지고 요게 60개월짜리 해가지고 하는 게 7.0%.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라 하죠. 뭐 소상공인의 라인 오브 크레딧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뭐 땡기는 저 이자 이게 7.2%. 그리고 중고차 해가지고 60개월 해가지고 하는 게 7.5% 이자가 그리고 HELOC가 뭡니까? 이게 주택지분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요거 금리 이자가 7.8%. 그리고 NFIB 요거는 전미 자영업연맹에서 하는 이거 소상공인 단기대출이라 하면 보면 되겠죠. short-term loan이니까 단기대출 요 이자가 얼마다 8.7%. 그리고 요거는 예, 뭐 소상공인 해가지고 이거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뭐 주고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거 해가지고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14.5% 이자가 예 그리고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APR은 뭡니까? 1년간 총 이자를 갖다가 영어로 말하는 게 APR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자가 20.0%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월스트리트를 뺀 나머지 소비자 사업자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여전히 비싼 상태다. 유동성이 아직도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우자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돌아가는 데는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데는 안 돌아간다. 우자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 넘어가가지고 자 이런 가운데 AAII 요게 AAII가 어디냐 하면은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곳입니다. 미국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미들의 주식 배분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2025년 11월 기준 70.05%로 2000년 닷컴버블 쭉 올라가서 2000 닷컴버블 여기죠.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가까운 시기로 하면은 202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밈 주식 열풍이 있었죠. 밈 주식 열풍 이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벨에 근접하고 있다. 반대로 현금 요거는 현금이거든요. 현금 배보인데 현금 배보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14.7%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판에 너무 몰빵이 되어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그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